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시작돼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개원식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복을 입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 정장에 근조 리본 즉 상복을 입어서 앞으로 전개될 강대강 대치 구도를 보여줬습니다. 정기국회 동안 민주당은 검찰, 언론, 사법 3대 개혁과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100대 입법 과제를 내세우면서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서 대여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양향자 신임 국민의힘 최고위원 만나서 정기국회 전략과 당의 혁신 방안 등을 점검해 봅니다. 정부가 강원도 강릉 지역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코너에서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상특보 잠시 전해드릴게요. 오늘 오후 4시 50분 경기도 포천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지역 하천이나 계곡 등에선 급류에 휩쓸릴 위험이 있다면서 침수 위험 지역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신조 부대변님, 제가 코너 소개하기 전에 폭우가 오고 가뭄이 오고 이게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보기더라도 네.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동남아식 기후로 좀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장마라는 것도 사라졌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스콜성 비가 계속 내리는 걸 보면 이 기후 위기가 정말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체감하기가 힘들었는데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힘들지 않았어요? 여름 지나면서? 아직 여름이 안 지나가서 힘듭니다.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네. 도대체 언제쯤 안 더워지냐. 그리고 오늘은 심지어 제가 우산을 안 들고 나왔는데 비가 네. 그쳤다가 내렸다가 하다가 우산을 샀거든요. 네네. 비가 와가지고 그랬더니 또 멈추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요. 헛된 소비를 하고 왔습니다. 이동수 대표님도 비슷한 일들 많았죠. 예, 아무래도 이제 특히 2020년대 들어가지고 뭐 폭우라든지 폭염 이게 좀 매년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확실히 이제 청년층 여론도 보면은 한 5, 6년 전만 해도 뭐 기후 위기다 이런 얘기가 이제 좀 강조되면은 좀 뭐 피곤하다, 오버한다 이런 이제 여론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 최근에는 네네. 진짜 20, 30대들 사이에서도 기후 위기 정말 심각하다라는 의견이 점점 더 이제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조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와 지금부터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기국회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앞으로 100일간 네. 우리 청취자들이 어떤 걸 좀 주목해서 보면 될까요? 일단 이제 100일 앞으로 이제 100일 동안이 사실 국회에서 하이라이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장 이번 주 2일부터 5일까지는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3일에는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제 9일부터 10일까지는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요. 그 이후에 15일부터 18일까지 이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전후로는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예산안 이제 또 이 전국으로 돌입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보통은 보면 이 정기회의 기간 동안 이 정기국회 기간 동안 좀 국정감사라든지 아니면 인사청문회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많은 이목이 쏠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물론 국정감사도 큰 화제가 되긴 하겠지만은 그보다 이제 특검과 관련한 수사 사항들 뭐 예컨대 이제 민주당에서는 3대 개혁 검찰 개혁을 포함한 이 개혁 법안들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국의 어떤 핵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이 체포동의안이 아직 이제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보고되고 표결이 진행되면은 그 이후 전국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묘한
정치 현안들이 이제 많다는 얘기고요. 자, 오늘 드레스 코드 한번 볼게요. 개원식 드레스 코드, 국회 개원식 드레스 코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복 착용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그 여당에서 나온 이제 제안인데 이걸 우원식 국회의장이 좋다 해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은색 상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혜련 의원께서 제안을 처음에 백혜련 의원? 예, 하신 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매해 개원식에 이제 모든 국회의원들이 한복을 입어서 K컬처의 뭐 위대함이라든지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좀 전 세계에 알려보자. 취지가 그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개원식 자체가 좀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회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질을 그렇죠.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적인 문화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또 외교적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또 이제 검은색 옷은 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 중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저승사자 복장을 한 까만 삿갓을 쓰고 까만 옷을 입고 전용기 의원 같은 분들 그 의도가 뭐였을까요? 한번 이렇게 좀 눈에 띄어볼까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최대한?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요새 최대한 복장이구나. 트렌드에 예, 맞는 예. 젊은 의원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국회라는 곳에서 한복을 입으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 만한 나라의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릉에는 가뭄 때문에 강릉 시민들께서는 먹지도 입지도 씻지도 못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의 그런 압박 때문에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난관들이 눈앞에 봉착해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회에서 한복을 입고 이렇게 쇼를 하는 듯한 모습이 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어떻겠느냐. 민생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 지원금을 살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민생이 엄중하다라고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으면서 국회에서는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고 쇼를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화딱지만 날 것이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이 지난주에 그 국가인권위원 국민의힘 추천 몫을 다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회 내에서 최소한의 협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조차 한복 패션쇼를 벌이는 상황이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황망했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예, 여기에 저도 대해서?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신전 부대변인이랑 비슷한 의견인 게요. 일단은 그 백혜련 의원이 제안해서 우원식 의장이 받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우원식 의장이 이 한복을 다른 의원들께 이제 제안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야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게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좀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화합의 메시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명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여당에서는 당 대표도 야당을 사람 취급 안 하고 있다는 걸 막 대놓고 이제 말씀하시는 이런 정국 속에서 이렇게 그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과연 저는 옳은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박성민 최고위원 좀 생각이 다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어쨌든 개원식은 열리는 행사인 거고 뭐 어떤 국가적인 상황 때문에 안 열리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다들 옷을 입고 오시는 거고 근데 그 옷을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복장인 한복 그리고 요즘 이제 뭐 국내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이제 뭐 K컬처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가장 최근에는 또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이제 곧 개봉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외국에서 이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K-팝 뭐 데몬헌터스, 캐대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취지를 마냥 나쁘게만 볼 수 있을까? 어차피 있는 이벤트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좀 내용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정청래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언론 사법개혁 반드시 처리하겠다 말하면서 원팀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개혁 완수와 민생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만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6명 모두가 하루를 100일처럼 살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국민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지난 의원 워크숍에서도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확실한 내란 종식을 위해 똘똘 뭉쳐 승리하자고 당정대가 함께 결의했습니다. 당정대는 이견 없이 흔들림 없이 원팀 원보이스로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박성민 최고위원한테 먼저 할게요. 찰떡, 차돌 막 다 나왔어요.
당정되는 이견 없이 흔들림 없이 원팀 원보이스. 한글말로 해석하면 한 팀 한 목소리로 찰떡같이 뭉친다. 근데 최근에 정성호 법무장관의 얘기나 또 옆에 서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보면 조금 달라 보여요. 온도차.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이 보시기에 당정대 한 목소리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일단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최근에 이제 본인 SNS에 좀 강하게 반박하셨던 내용이 네. 이른바 좀 뭐 언론들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 이견이 크고 거기서 좀 파열음이 계속 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은 여당과 대통령실을 좀 이간질하려는 움직임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반박이 크게 있었고요. 이게 물론 내용에 대한 뭐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 차원이라던가 아니면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라던가 아니면 추석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좀 만드는 거 이런 시기에는 이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목표지는 똑같다. 지향하는 바는 똑같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명확하게 이제 당정이 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다만 이제 이것을 이제 디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토론과 수기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마치 지금 뭐 당정 간의 뭐 원팀 보이스가 아니라 깨져서 지금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스러운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저는 예, 이동수 대표. 그 정청래 대표 원팀 원보이스 강조한 부분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군대에서 뭐 일병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제 중대장이 뭐 지시했는데 이제 뭐 내무반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뭐 병장이나 상병이 다른 지시하면서 야 니네 누구랑 같이 생활하냐고 막 이렇게 좀 압박을 주는 경우들 있잖아요. 좀 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이 정청래 대표 포함해서 이 여당 지도부들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에 이제 검찰 개혁 완수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의원들이 조금 이제 흔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이 정청래 대표가 의원들 군기 잡으려고 이제 좀 원팀 원보이스를 강조한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논점이 어쨌든 그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 그다음 검찰 특위나 이런 쪽에서는 검찰 해체는 지상 명령이고 지상 명제거든요. 검찰 해체, 검사들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지상 명령인데 그 정성호 법무장관 안을 보면 그 신중론 이른바 보면 검찰 해체인가 사실상 분리인가. 근데 검찰을 남겨두고 안 남겨두고가 민주당 입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라 이거를 과연 차이점이 없다고 봐야 되나 이런 그 사람들이 자꾸 논란을 일으키는 와중에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토론회에서 정성호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 하면서 봉욱 민정수석 등 검찰개혁 오적이 법무부 장관을 속이고 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 정성호 법무장관, 봉욱 민정수석 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주요 인사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임은정 검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야말로 저는 직권면직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임은정 지검장이 이 얘기를 국회의 한 토론회에 와서 했거든요. 근데 그 토론회에 와서 하면서 국회에서 부르는데 어떻게 안 나가느냐 이런 궤변을 사실 늘어놓았어요. 근데 그것은 국회에서 부른 게 아니라 그것을 주최한 시민단체에서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부른 시민단체에서 나가가지고 한 이야기가 법무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직속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이런 식으로 비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법무부 장관의 위인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과연 자격이 주어져야 마땅한 분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직권면직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정말 정치적인 중립을 어긴 임은정 지검장이야말로 직권면직의 대상이라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기에 지금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 측은 지금 검사를 없애면 안 된다. 검사라는 단어도 그대로 두고 보안 수사 같은 것들도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본인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의 등살에
못 이기는지 검찰도 없애야 되고 검사들도 없애고 오로지 그냥 행안부든 법무부든 그 산하기관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의 권력 중에 가장 큰 권력은 사정권입니다. 그 사정권을 막상 대통령이 되니까 포기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야당을 상대로 한 사정권을 휘두를 수도 있지만 향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반기를 드는 민주당 내 반명 세력을 향해서도 이 사정권을 휘두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한테 이제 반대하는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기 초에 내려놓고 싶진 않을 겁니다. 내려놓더라도 임기가 끝날 때쯤 해가지고 검찰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 같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정청래 차기 권력을 꿈꾸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명청 교체기의 한 일환이고 현재 권력과 교체기? 네, 현재 권력과 차기 권력을 꿈꾸는 분들 간의 권력 투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명청 이제 간에 시작인데. 네, 명청 간의 교체기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 검찰 개혁도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고 근데 그 본인한테 갖고 있는 권력을 이재명 대통령 현재 권력을 놓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도 저는 현재 권력과 차기 권력 간의 충돌이라고 봅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먼저 말씀하실래요? 제가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박정민 최고위원한테. 우상호 정무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민영배 의원, 임은정 검사장 사람 검형해서 공격하는 방안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 논쟁을 하랬더니 싸움을 걸고 있다. 그 우상호 수석의 워딩으로 보면 이게 되게 세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저 완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물론 이게 어떤 이 의견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큰 방향이 같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로로 갈 거냐 결국 그 과정 간의 차이인 거잖아요. 사실 지금 보면 뭐 검찰의 권한을 분배하고 분산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지만 예. 그거를 뭐 중수청만 예로 들어봐도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거냐 법무부 산하에 둘 거냐 이걸로 사실 이제 논쟁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검찰이 어느 정도 권한을 가져갈 거냐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전 충분히 해야 되는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특히 이제 뭐 임은정 검사장께서 이제 뭐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계신 분이고 뭐 이른바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는 그 검사들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니 우려를 전달하셨다는 그 취지는 이해하나 대통령께서 이미 그 검찰 인사를 하실 때 이런 우려가 있었을 때 특히 뭐 민정수석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고 그때 충분하게 대통령께서 저는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마땅히 존중하셔야 되는 게 맞고 이 내용적 이견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이제 특정인들을 좀 거명하는 거는 조금 무리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당에서도 이견이 있으면 사실 당정 간에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고 뭐 고위당정 협의도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7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좀 어떤 기선제압 형식이라던가 아니면 특정인을 좀 공격하는 방식 이런 거는 저는 위험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박성민 전 최고랑 비슷한 의견인 게요. 예. 이제 지금 뭐 정청래 대표라든지 임은정 검사장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지지하는 그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검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 기능도 완전히 그냥 해체시켜야 된다 이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히 이번에 또 문제가 됐던 게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 검찰이 그동안 해온 보안 수사 기능 같은 건 그래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임은정 검사장이 이 부분도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때 피해를 입는 거는 일반적인 국민들이고 이분들이 이제 그런 피해를 느끼기 시작할 때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좀 신중론을 좀 피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이제 여기에서 자꾸 이제 밖에서 이렇게 막 개인을 거론하면서 공격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재명 대통령도 꽤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다만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어떤 예, 뭐 박성민 최고위원님. 논쟁을 하는 방식에서 특정인을 거명하면서 마치 그 사람이 굉장히 좀 뭐 검찰 카르텔 혹은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이견이 있는 부분 중에 법무부의 이제 공소청과 뭐 중수청을 함께 두는 경우에는 사실 그냥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기존의 검찰청을 그냥 분리만 한다. 네, 똑같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 차원에서 의견 수렴을 하실 테니 민주당이 이제 우려하는 대목들은 충분히 새겨 들을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 당 지도부가 논의한 적은 없다.
했고요. 자, 요거를 이제 뭐 날짜까지 박았던 3대 특검 뭐 특위위원장 전현희 의원은 약간 말의 뉘앙스가 좀 달라진 게 지기현 재판부에게 공정한 재판 기대하기 어렵다. 법원이 먼저 공정성 의심받는 판사들을 전보하거나 징계하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할 필요 없다. 좀 비판을 의식한 것 같아요. 이제 뭐 검찰에 의해 사법부까지 좌지우지하려 그러냐 하는 비판을 의식한 것 같은데, 근데 정청래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해방정국 반민특위 상황과 지금이 비슷하다. 사실 특별재판부 설치한 유일한 사례가 반민특위 이 경우였거든요. 해방 직후에. 자, 이게 또 박성민 최고위원한테 네. 먼저 질문 드릴게요. 내란 특별재판부에 힘을 실어주는 건지, 지금 지도부가 논의한 건 없다 했는데 정청래 대표 발언을 보면 약간 그거 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인데 설치 쪽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예. 뭐 법사위 차원에서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 법사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도부가 결정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 아직 네. 거기까지는 안 갈 건 같고요. 주초에 논의가 있을 거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의견 수렴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은 뭐 당 차원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당론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뭐 정청래 대표께서 지금의 이 전국에 대한 우려, 지금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내놓으시는 건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지기현 판사가 룸살롱 그 접대 의혹을 받았고 그 의혹을 받았고 이제 법원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깜깜무소식이거든요. 근데 지기현 판사가 굉장히 중요한 재판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계속해서 특혜를 줬던 거 아니냐. 뭐 구속 취소 결정부터 시작해서 뭐 처음에 이제 재판정에 들어올 때 뭐 비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좀 석연치 않다라는 의혹이 있었던 건데 지기현 판사에 대한 의혹을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 뭐 판사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트리거가 됐던 거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이 영장이 기각된 부분이 좀 치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가 혐의 자체도 사실은 가볍지가 않은 것이고 뭐 아무리 방조라고 하더라도 한덕수 전 총리가 위증을 했던 부분,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던 부분, 이런 거는 사실 명확하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막판에 가서 진술을 바꾼 것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 나온 점도 이게 내란과 관련해서 뭐 대부분의 판사들은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시고 뭐 법원의 판단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우려스러운 대목들이 있다라는 문제의식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강하게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사실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안 가도 특정 판사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 차원에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뭐 업무에 대한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특별재판부 설치까지도 거론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지엽 대변인. 네. 일단 그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한 그 판사가 이상민 전 장관, 김건희 여사 그 영장 발부한 네, 그 네, 판사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질문을 두 개를 뭉뚱그려서 드릴게요. 네. 지금 시간 관계상 내란 재판부 설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고, 뭐 내란 재판부를 뭐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뭐 안 해도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전현희 의원의 얘기. 뭐 지기현 판사를 인사 조치한다거나 공정성을 의심받는 판사들을 근데 공정성을 의심받는 판사들 이거를 그냥 어떤 정치권에서 이거 공정성 의심받는데 하고 요구하면 법원이 받아들입니까? 자체 판단을 하는 거겠죠? 이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대법원의 그 법원 행정처가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지금 최근에 국회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특별재판부는 이 헌정 질서를 어떻게 보면 비트는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우 특수한 경우에서만 해야 되고, 이런 특별재판부가 있었던 경우는 이 나라의 틀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을 때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해방 직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2차 대전 직후에 이럴 때나 있었던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특별재판부를 만들 정도로 헌정 질서가 취약하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란 재판부를 만들자고 하느냐? 결국에 민주당 구미에 맞는 판결을 내리겠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 게 아니라 계엄 사태에 관련돼서 재판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형량까지 정해서 특별법으로 제정하십시오. 그게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기현 판사의 공정성, 뭐 한덕수 영장 기각에 대한 그런 공정성
말씀을 하시는데 공정성이라는 것은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이루어진 재판부가 판결하는 것이야말로 공정성이 가장 확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는 본인들도 추천하겠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판을 이어가고 하다 보면 재판부의 변화도 없이 이어지고 하다 보면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는 전혀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 내려져야 된다. 국민 상식에 부합한 판결은 민주당 주장 아니겠습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국민 여론, 국민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재판 과정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 상식, 지난번 대선 직후에 아주 심층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이어져야 된다. 전 국민의 64%가 그 명제에 동의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국민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께서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분들이죠.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분들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것이야말로 국민 상식이고 헌정 질서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얘기하지 못하고 오로지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한 이것은 저는 우리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봅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내란 특별재판부 이게 그냥 이동수 대표님이 이제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은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근데 관심 없는 분이 일단 제일 많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래도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참고로 이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게 뭐 법원을 새로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그 재판부 안에서도 법원 안에서도 뭐 형사재판부 있고 부패재판부 있듯이 그렇게 내란을 좀 전담하는 재판부를 좀 꾸리자 이런 주장인데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배경 자체가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몇몇 의원분들 본인들이 예상했던 이 결과와 빗나간 경우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라든지 네. 좀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는 좀 변수를 없애는 차원에서 이제 유리한 판결을 해줄 만한 그런 이제 재판부를 꾸리겠다는 목적 같은데 사실 이렇게 재판부 좀 전에 신전 부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들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 같은 재판부만 이렇게 꾸려서 재판을 하는 게 저는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유신 독재 시절과 다를 게 뭔가 저는 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그냥 지금의 어떤 재판부의 판결 이런 걸 좀 존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정보 그냥 짤막한 정보 차원에서 권성동 의원 이제 불체포 특검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 이것도 처음으로 현직 의원 중에 특검이 처음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자 그래도 이게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는 진행되는 겁니까? 진행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하기 전의 절차로 법원에 이제 체포동의안을 그렇죠. 보내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고 나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저는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뭐 의석수로 봐도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2년 전에 서약하지 않으셨습니까? 불체포 특권 네. 내려놓겠다고. 그리고 뭐 본인도 지금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문제 없이 그건 통과가 될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특검 측에서 뭐 확보한 내용을 보면 이 그 권성동 의원의 차명폰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보좌진 명의이기는 했는데 내역을 보면 이제 특검이 수사를 할 때 당시에 뭐 통일교 측과 연락을 했던 내용, 그 다음에 그 차명폰에 건진법사와도 연락을 했던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차명폰이 나온 것도 굉장히 좀 결정적 물증이 되는 거고 통일교 측의 고위 그 관계자가 이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한 구체적 경위나 네. 그동안 주고받은 연락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구속은 좀 무리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조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일단 권성동 전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저는 여야 할 거 없이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때도 자기 그랬다고 그렇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정치 인생이 사실상 끝났다 이런 평가를 내렸지만 살아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듯이 이 부분도 저희가 뭐 죄가 있다면 죄를 엄히 물어야 되겠지만 지금 김건희 특검이 하고 있는 여러 수사들의 그런 과정을 보면은 이건 역시도 정적 탄압
야당 말살을 위한 그런 정치적인 목적의 특검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기도 포천과 가평, 강원 영서 북부, 또 일부 충남과 전북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구리 방향 한강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밀리고요. 서부 간선도로 성산대교 쪽 전 구간 정체 심합니다. 1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10km 구간 밀리고요. 이후에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그리고 일찍에서 금천교까지 정체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창원 분기점에선 아침에 난 사고를 지금도 처리하고 있어서요. 3개 차로 막혀 있고요. 창원 2터널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이후에는 대저 분기점에서 덕천까지 교통량 늘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 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났습니다. 사실 오늘 국회 개원식에 총리가 왔다가 이제 두 분이 만난 건데 만난 장소는 국민의힘 으로 이제 와서 뭐 당 대표실인지 최고위원회의하는 그 방으로 와가지고 이제 만난 건데요. 자, 본래는 여야 대표가 먼저 이렇게 대면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만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신주호 부대변인? 일단 정청래 대표가 사람이 아닌 분들하고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와서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여야 간에도 대화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대통령실 정부와도 협력할 건 협력하고 서로 간에 견제할 건 견제하자 이렇게 먼저 전 손을 내민 거라고 봐요. 네. 근데 그렇게 손을 내민 것을 사실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쪽에서 내민 손길 혹은 뭐 저희가 먼저 내밀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청래 대표가 하는 그런 식의 상대당과 협치하지 않겠다 이런 독재적 발상과는 거리가 먼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대한민국 정치를 복원시키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 간의 만남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되고 일단 뭐 정부와 야당이 만났으니까 거기에 힘을 입어서 여당 측에서도 이제 대화에 적극 나서가지고 지금 어려운 민생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께는 녹취 들은 다음에 질문 드릴게요.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떤 얘기했는지 장동혁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거의 수사가 마무리된 3대 특검을 또 연장하겠다. 강행 처리를 또 예고하고 있고 또 여러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도 우리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짐이 무거운데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우려를 담아낼 수 있는 어떤 보완적인 조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협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계속 지금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러면서 저희 야당에서도 또 여당과 협치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 보니까 김민석 정님 뭐라 그랬냐면 이 대통령이 야당 만나려 노력하고 있다 했고 장동혁 대표는 여당이 과거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것에 집중한다. 저희도
저희 야당도 상황이 이러니까 여당이 협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협치 못하는 건 여당 때문이다 이런 뜻 같은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아무래도 어떤 불만들을 좀 우회적으로 전달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일단 순방에서 돌아오시자마자 보자라고 이제 하신 거고 신임 대표의 당선을 축하를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뭐 자꾸 이제 인권위원들 뭐 추천한 거 반대된 거를 자꾸 얘기하면서 뭐 폭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좀 될 분을 추천을 해야 저희도 봤죠. 근데 그 인권위원으로 추천하신 분들이 이력을 보면 뭐 정광훈 변호하셨던 분,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변호하셨던 분 아니면은 그 반동성애 단체 뭐 활동하셨던 분 이런 분들이니까 인권위원회 맞지 않다라는 그 판단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뭐 지나치게 뭐 민주당 책임론 혹은 뭐 대통령 책임론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협치가 안 되는 게 다 민주당 탓이다 이렇게 하시기에는 그럼 여야 대표 회동부터 좀 받으시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른 그 여야 대표 회동부터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 자리에서 또 정청래 대표도 같이 만나셔서 얘기도 하시고 대통령께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을 야당 대표로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회동을 받으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조 네. 부대님. 아까 질문 드렸죠. 죄송해요. 이동수 대표께 드릴게요. 그 저기 녹취 전에 질문을 드렸구나. 이동수 대표님.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독대를 따로 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 여야 지도부 같이 만나는 대통령 그 자리에 가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독대가 결정되지 않아도 간다 안 간다. 지도부 회동. 저는 그 결정되지 않아도 그래도 좀 참여할 것 같은 게요. 그래요? 일단 장동혁 대표 보면은 선거 기간에는 굉장히 이제 강성 극우 뭐 이런 지지층을 대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컸었는데 막상 또 이분이 당 대표 되고 나니까는 나름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당 대표가 될 때 어떤 과제와 또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과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정치적인 자산을 유지하려면은 결국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좀 중도층도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여당과의 협치나 이런 것들이 또 필수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동혁 대표가 뭐 좀 지금은 명분이 없어가지고 이제 선뜻 뭔가 이렇게 제시하거나 이런 걸 못 하고 있을 뿐이지 이제 만약에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여당에서 약간의 명분을 만들어주면은 순순히 또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장동혁 대표 얘기니까 신조 부대변인한테 질문 한 번 더 드리면. 장동혁 대표한테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만나는 게 마이너스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수용 안 되더라도 하고 싶은 얘기 막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건 무조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그래요? 하는데요. 만남이라고 하는 게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간의 3자 회동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간의 1대1 만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네. 사실은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건 무조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국민들께서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민심을 아주 적나라하게 대통령께 좀 알려드릴 필요도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반드시 만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질문도 제가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먼저 할게요.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연일 강성 이미지를 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대해서 인권 유린이다. 정치 보복 수사 종결하라. 윤 전 대통령 부부 석방하라. 그거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당 지도부와 합의된 안 아니고 장동혁 지도부 전체 의견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 경선에서 상당히 높은 득표를 한 네. 최고위원의 발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또 당에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이게 조정 가능한 어떤 그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최고위원들께서 각자가 말씀하시는 것 자체 소신을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당의 부담이 되고 네. 당의 부담이 됨으로써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적인 의식이 더 고취된다고 하다 보면 이거를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자제라고 하는 방식이 사실 쉽게 잘 안 됩니다. 저희가 이 최고위원회의가 있기 한 30분 전에 30분에서 자제시키려고 그럴 때 또 밖에 나와서 공개 반발하면 그렇죠. 이게 또 예. 모양새가 안 예, 좋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해요.
사전한담이라 그래가지고 최고회의가 만약에 9시에 있으면 네. 한 8시 20분 정도부터 이제 지도부들이 다 그 작은 방에 모이셔가지고 오늘은 어떤 발언을 좀 할지 이렇게 논의를 좀 하긴 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정책적으로 다가가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시는데 네. 그때 사실 저는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지금 상황에서는 있다. 예. 그렇게 저는 보시고 예, 이동수 우리 대표님. 오징어 게임 1 예전에 보면은 이제 참가자들 사이에서 막 내분 일어나니까 그 오영수 배우가 연기했던 오일남 그 할아버지가 막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 전 장동혁 대표가 그 심정일 것 같은 게 이제 물론 이 선거 때는 이제 강성 지지층의 이 지지를 업어갖고 이제 당 대표가 되긴 했지만은 이분이 이제 성과 내려면 여당이랑 적당히 좀 대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지지층들이 사실은 그냥 이분만 있다면 그냥 장동혁 대표가 그냥 뭐 갑자기 뭐 이 여당의 유화적인 어떤 손짓을 내밀고 이런 거를 그냥 네. 좀 이해하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밖에서 갑자기 이렇게 김민수 최고위원이 막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면은 또 강성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아니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지지해줘가지고 당대표 됐는데 왜 우리 말대로 안 하지? 근데 이제 김 최고가 더 열심히 하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장동혁 대표 입장을 굉장히 좀 난처하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주제를 좀 바꿔보면 박성민 최고위원님 전한길 씨가 라이브 방송에서 지금 워싱턴 DC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이제 매일 라이브 방송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내년 공천 청탁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어디 뭐 내년 지방선거 청탁 전화 받았지만 장동혁 대표에게 부담 주면 안 되니까 저는 그런 역할 안 합니다. 또 장동혁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한길 씨는 당 밖에서 목소리 증폭하고 적을 막는 역할을 했다. 지금도 의병 역할이 딱 맞는 옷이다. 이렇게 좀 어떻게 당직 인선 이 부분 이제 선을 긋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했는데 박성민 최고위원님 전한길 씨가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걸까요? 나 이 정도 된다 이거죠. 나 세다. 나 세다. 나 이 정도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뭐 나 우습게 보지 마라. 뭐 이른바 전환기를 품는 자, 뭐 천하를 얻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전한길 씨가 장동혁 후보를 밀었잖아요. 근데 당선이 됐고 그리고 뭐 이제 축하한다 문자 주고받은 것도 막 얘기를 하고 인사청탁이 들어온다. 네. 그런데 나는 부담 주기 싫으니까 그런 역할 안 한다라고 하지만 일단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밝힌 것 자체가 대표한테 저는 부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사청탁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될 것 같으니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한길 씨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른바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진짜 인싸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한길 씨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단순한 허세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의병이라고 규정한 게 전한길 씨에 대한 선을 그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 메시지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게 이분이 외치는 게 사실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론인데 이런 분에 대한 어떤 공로를 인정하고 이 사람을 리스펙트 해준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미 전한길 씨한테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장동혁 대표는 사실 전한길 씨와 계속 손잡고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도 전한길 씨의 영향력은 광범위하게 퍼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방통위를 없애고 비슷한 새조직 신설안 법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강유정 대변인이 면직 가능성 거론한 데 이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출마할 거면 사퇴하라는 사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 그 이전 2년 전 상황을 보면 이제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이 있었어요. 임기 한 2달 정도 남았었는데 그때는 뭐였냐면 그 종편 재승인 심사 뭐 점수 조작 사건으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 정치적 발언한다고 감사원 주의인가 경고인지 뭐 이렇게 처분받은 적이 있는데 자, 뭐 이거는 너무 그 당시에 이재명 당시 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 막 강력하게 이건 방송 장악이라고 비난했거든요. 이동수 대표님. 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대통령이 바뀌면은 그 밑에 이제 산하 뭐 기관장이나 공공기관 이런 그 기관장이죠. 이런 분들 임기도 그냥 같이 연동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방송 개혁 이런 것들을 언론 개혁 이런 것들을 이제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그 길목 지키고 있으면서 지금 회방을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나가라고
해달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뭐 옳으냐 그르냐 뭐 이걸 다 떠나서 네. 저는 매 정권마다 지금 이런 위원장 임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이참에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지호 부대변인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진숙 위원장을 오히려 키워주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그 정치적인 중립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본인에 대한 탄핵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고 실제로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 변호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한 발언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어겼으니까 징계해야 된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저도 이동수 대표님 말씀처럼 그 정권이 바뀌면은 그 밑에 있었던 공공기관장들은 다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만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내내 그 권익위원장직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횡포를 부렸습니까? 그런 것들을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민주당은 이런 주장하는 것은 진짜 국민들께 송구한 모습이죠. 네, 박상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이제 이준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보유 관련해서 이해충돌 논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이분이 탄핵을 당했을 때 보수 유튜버 나가가지고 정치적 발언 엄청 하고 오셨거든요.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감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공무원에게 중요한 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명확하게 위반을 한 거고. 최근에도 보면 사실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다가 계속 뭐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그리고 국회에 가서도 국회의원들과 막 설전하면서 마치 본인이 보수의 여전사인 것처럼 계속 캐릭터를 잡으시잖아요. 정치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정치하고 싶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은데 방통위원장직을 본인 정치에 활용하라고 하는 거는 문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상호 수석님 말씀대로 정치할 거면 나가라. 나가서 정치를 하는 게 맞지. 어떤 공무원의 이 자격을 공직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본인 정치의 어떤 공직을 활용하고 대통령실을 활용하고 대통령과 뭔가 계속 맞먹으려고 하면서 탄압받는 피해자인 척 하는 거는 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의혹과 특검의 체포 시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수사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면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 실시했습니다. 핵심은 체포를 거부하는 그 당시의 영상이 어땠는지 열람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열람하고 나와서 김영민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체포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옷을 어떻게 입고 있었는지 등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보법 위반이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 상황을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무슨 뭐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인권 유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영상을 보신 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말에 따르면 네. 일단 윤 전 대통령 그냥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심지어 지금 뭐 나온 어떤 녹취록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 뭐 당신 검사 해봤냐 안 해보지 않았냐 난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발언을 윤 전 대통령이 했다라고 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1차 때는 집행을 거부했고 2차 집행 때는 이미 속옷 차림으로 앉아서 뭐 책을 읽으면서 거부했다 이런 게 이제 다 드러난 상황이고 네. 그리고 물리력을 뭐 무리하게 특검 행사해서 다쳤다 그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윤 전 대통령이 뭐 다리 꼬고 앉아있던 의자를 살짝 끌어당기는 정도였고 심지어 윤 전 대통령 스스로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뭐 주저앉아서 집행을 거부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네네. 말하고 그러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하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윤 전 대통령이 마치 탄압받고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짓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법치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에 대한 어떤 법 집행이 이루어질 때 그런 것들 하나도 이제 응하지 않는 모습들 보면은 많은 이제 심지어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유권자들도 뭐 실망할 만한 행동이 아닐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책임은 다 내가 질 테니까는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힘내서 같이 뭐 일해보자 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계엄을 사실 본인이 이제 주도해서 일으켰고 근데 이제 이 수사 과정에서 보면은 다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떠넘기고
하나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 이게 이제 국가 지도자를 했던 분으로서 격에 맞는 행동은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조 부대변인. 저는 이래서 사실 이거 열람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갔다 온 다음에 수많은 단독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단독 기사를 통해서 자신이 본 거를 토대로 지금 기자들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진실은 오간데 없이 오로지 가십과 추측성 이야기들과 그리고 본인들이 봤었던 것을 최대한 과장하고 포장해가지고 국민들께 드릴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거부했다라는 그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오로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격 모독성 발언들, 그리고 그분의 조리돌림이라 그러죠. 그러한 식의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하다 보면은 이 사건의 본질을 국민들께서 과연 알 수가 없이 오로지 그냥 속옷 차림이냐 아니냐 이런 가십들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이것이 과연 국익에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이며 국민들께서 과연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고 싶을까요? 저는 이게 보니까 정쟁을 유발하려고 하는 목적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본질에 우리가 천착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이 한 30초 남아서 이동수 대표께 짧게 하나 드릴게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14차례 속도 위반. 그 전에 보니까 체납을 많이 해서 아파트 압류 한 차례, 자동차 압류. 이건 부인 거하고 합해서 13차례인가 14차례 압류됐습니다. 준법 정신의 결여가 공정거래위원장의 어떤 결격 사유가 됩니까? 저는 크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도대체 그래요? 압류될 정도로 이제 이런 과태료나 이런 거 안 내는 일반 시민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가길 좀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조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0살 종수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 1급으로 각막 이식을 2년째 기다리고 있는 종수. 여기에 뇌병변과 횡격막 이상까지 겹쳐 음식을 삼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지금도 젖병에 담은 유동식을 매 시간마다 먹고 기저귀를 착용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수를 돌보는 건 치매 진단을 받은 할머니뿐. 종수의 부모님도 모두 중증 장애인이라 돌봄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가족 모두가 아프다 보니 부족한 병원비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종수네 가족. 오늘도 할머니는 아기 같은 종수를 품에 안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냅니다. 꾸준한 치료와 돌봄이 절실한 종수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9월의 문이 열리면서 폭염은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완화됐고요. 곳곳에 많은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천과 진안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꽤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우리나라 중간 부분에 걸쳐져 있고요. 서쪽에 치중돼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에, 또 내일 낮까지 충청도와 지주에 비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의 경우는 내일 저녁까지 오겠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이틀 동안 5에서 40mm, 경기 동부 등 그 밖의 중부지방과 영남 제주에 10에서 60,
충남과 호남에는 20에서 최대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더 오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겠습니다. 이 당분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을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 물론이고요. 영동과 남부 제주에 폭염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이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에는 열대야가 지속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등 20에서 26도, 낮 최고 서울 대구 32도 등 28도에서 3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중부와 경남 서부 내륙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연장에 나서면서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정기국회 내에 끝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은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은 반민주적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습니다. 오는 9일 표결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서울구치소에서 CCTV를 열람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속옷 차림으로 거부했으며 물리력 행사로 다쳤다는 주장은 거짓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고가 목걸이를 통한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그의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내일 소환합니다. 또 다른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등 사성장군 7명을 모두 교체하는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엔 공군 출신의 현 전략사령관 진영승 중장이 발탁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 개회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첫 정기국회이기도 합니다. 여야는 쟁점 법안 처리 문제와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예산안 등을 놓고 정기국회 내내 줄다리기를 이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당 수습과 혁신 문제, 정기국회 대응 방안 등을 짚어봅니다. 양향자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최고위원회 선출되신 거 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중책 맡으셨습니다. 과연 이 어려움을, 그러니까 국민의힘 어렵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헤쳐나가실지 소감하고 포부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이제 국민의힘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세력, 그리고 신뢰받지 못하는 어떤 정당 이런 모습에서 빠르게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좀 다소 오만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의 표현이겠죠. 오만이 아니고. 저의 당선이 많은 것을 이렇게 국민들께
시사점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양자 최고위원님의 네. 당선이 갖는 의미. 네. 예, 뭡니까? 우선 저를 이제 대변하는 키워드가 뭐 호남, 뭐 여성, 뭐 네. 기술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일관되게 제가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가자. 그리고 매력적인 전국 정당으로 가자. 연전연승하는 최강 정당으로 가자. 네. 이런 말씀들을 전당대회 때 지속적으로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그 연설문도 다 다르게 했었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유능함, 책임감, 어떤 매력을 되찾자라는 강조였고요. 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보수, 그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예. 저도 놀랐습니다. 예. 네. 득표율도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보수의 모습으로 보수 본연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그런 또 경제 정당이고 그런 면들을 우리 양양자 최고위원님의 어떤 당선으로 분명히 보여줬다 이렇게 네. 평가하시는 거고요. 네. 자. 역시 그런 부분 아까 뭐 기술도 얘기하고 여성도 얘기하고 호남도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선출하신 데는 당원들이나 일반 여론조사 국민들이 그런 점을 주목해 봤다고 이제 또 네. 평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2016년도에 이제 네.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에 어떤 10년 차 되는 그럼 횟수로 10년 되셨네요. 네, 정치적 궤적을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런 소신 있고 또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그런 사람 한 사람쯤 우리 당의 지도부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네. 그게 국민의힘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지금 이제 경선을 거쳐서 지금 지도부가 구성된 이런 그 과정이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최고위원님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 의해서 이번 전당대회도 또 찬탄 반탄 구도로 진행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선 그렇게 썩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는 모양새였는데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은 이제 장동혁 대표로 결론이 나고 최고위원들도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걸 보니까 이른바 반탄파들이 굳이 분류를 하자면요 많아요. 그래서 야 이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양양자 최고위원님 같은 경우는 와 이게 지도부 회의도 매일 해야 될 텐데 이거 헤쳐나가고 이거를 해나가는 게 녹록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우리 지금 이제 회의 운영하는 네, 지도부 운영하는 방식이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께서 굉장히 경청하는 자세로 일단 임하시는 게 되게 우리 최고위원들한테는 그래요. 예, 좋은 모습이기도 하고 편안한 모습이기도 하고 주로 제가 많은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을 2번 했던 경험과 또 국민의힘의 문제점을 거의 완벽하게 파악하고 제가 창당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그 국민의힘의 문제점을 제가 어떻게 빠른 시간에 바꾸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많이 드리고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좀 진중하게 들으시더라고요. 다 예. 기록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이제 회의를 했는데 예. 굉장히 빠른 시간에 우리 지도부의 모습이 저 당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정말 신뢰할 수 있겠구나. 이런 당으로 빠르게 갈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야, 그러면 사실 대단한 건데 사람들이 예상했던 거하고 좀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하셨는데요. 네. 전당대회 과정에서 매우 강성 이미지와 막 그런 발언하는 것들을 볼 때 야, 완전 당대표 되면 과연 어떨까 이러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당대표 된 다음에 지켜보니까 여하튼 뭐 좀 잘 이렇게 아우를 그 조짐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구나. 그리고 상황 파악을 굉장히 잘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전당대회 때는 어차피 강경 발언으로 지지층을 이렇게 결집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뭐 지지자들만의 당 대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정말 그 제1 야당으로서의 어떤 모습 그런 것에 책임감도 느끼시는 것 같고 확장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 그래서 오늘은 또 중도층에게 예. 인정받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겠다라는 부분. 예, 예. 네, 여러 메시지들이
합리적으로 네. 바로 이렇게 가고 계시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네. 장동혁이 달라졌다 이런 막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네. 장동혁 대표 관련 질문을 하나만 더 하면 네. 단일 대오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내부 총질을 멈추고 단일 대오로 뭉쳐야 폭주하는 정부 여당에 맞서서 제대로 싸울 수 있다. 그게 네. 혁신의 시작이다. 네. 하고 조금 거기서 더 나간 얘기는 뭐 이렇게 뭐 어느 시점 되면 결단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 일단 단일 대오가 혁신의 시작이고 이게 가장 시급하다. 이거는 동의하세요? 네, 단일 대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 내부의 지도부의 리더십이거든요. 네네. 지도부의 리더십은 어떻게 발현돼야 되냐면 수많은 내부의 다른 의견들 네. 그것들을 어떻게 수렴해서 하나의 어떤 목표로 향해 갈 수 있게 만드느냐가 그게 리더십인데 네.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보고 저는 다른 목소리 인정 안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아니죠. 달라요. 우리 국민의힘이 문제였던 부분이 네네. 민주당과 다른 부분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은 내부에서의 토론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6탄전까지도 해요. 예. 제가 그 안에 있어봤기 때문에 예.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당론으로 정해지거나 그래도 중지가 모아지면 밖에서는 일사불란하게 단일 대우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지도부의 그 모습은 그동안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이기도 했거니와 어떤 그런 리더십을 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리더십이 약했다라고 네. 보여져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그게 당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2년 동안에 지도부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10수차례 네. 지도부가 바뀌면서 리더십,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치열한 전당대회를 거쳐서 또 이 당원들의 권력을 이양받은 정말 그 힘 있는 이제 대표가 선출이 됐고 최고위원들도 선출이 됐기 네. 때문에 지금은 아주 단일 대회로 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어떤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냈죠. 네. 자, 반면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제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는 정치 보복성 수사 멈추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건 지도부에서 합의된 의견이 아니다라고 이제 지도부 생각은 뭐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선을 그었는데 자 그래도 어쨌든 당당하게 선출된 최고위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강경 메시지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당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아직까지는 이제 네. 앞으로 얼마나 더 그런 기간이 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강경 지지층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네. 선출된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그들 목소리를 지금 네, 대변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그런 그분들의 목소리 전달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보고 사실 그런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그 기조를 어느 정도까지는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도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중도 추경에 소구령했는 메시지 네. 또 단합하는 메시지 이런 이제 당을 위한 어떤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를 네. 딱 알고 이렇게 메시지 전환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는 김민수 최고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의견, 그러니까 뭐 계엄령을 옹호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반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팔트 위에서 탄핵 반대를 외쳤던 분들 또한 우리 당의 분들의 소중한 어떤 의견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그렇죠. 아울러야 된다. 아울러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국민들께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네. 다시 국정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드릴 것인가. 이것에 대한 치열한 아마 이제 앞으로 이렇게 논의가 될 것이고 그 중심에 양양자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네. 예. 자, 워싱턴 방문 중인 전한길 강사가 연일 이제 유튜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신한테 공천 청탁이 막 들어오고 있다. 네.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한테 부담드리면 안 되니까 자신은 그런 거 안 한다. 뭐 대구시장 후보도 뭐 이진숙 위원장에게 양보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나 세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자, 근데 반면에 장동혁 대표는 전한길 씨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잘했던 것처럼 밖에서 의병 역할 계속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동혁 대표가 전환길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뭐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끌어안때 잘 이렇게 큰 탈이 안 나게 잘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우선 이제 전환길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예, 그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내가 얼마나 장동혁 대표와 예. 가까운 사람인지를 좀 과시? 네, 과시죠. 그런데 그게 전혀 통하지 않죠. 이제 민주적인 정당에서는 네. 심지어 대표의 어떤 공천을 하겠다, 대표가 공천을 하겠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시스템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 성과 보상 시스템. 우선은 성과 측정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예, 거기에서 보상 시스템이 나와야 되고 예. 그러면서 그것이 공천 시스템으로 이어지고 공천 기준이 나오면 그것을 253개 지역에 전체 이제 교육을 제가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어떤 입김으로 공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의 상황은 뭐 줄서기, 뭐 맹종, 그리고 뭐 동공천, 그리고 뭐 윗사람이 내려꽂는 뭐 낙하산 공천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던 터라 이제 후보들조차도 믿을 수 없는 정당,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어떤 그 공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위만 쳐다보고 이랬다고 이제 그래 왔는데. 네네. 지금부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전환길 씨의 말씀이 본인의 희망일지 모르겠으나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적절하지도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는 참 말씀을 잘하셨어요. 뭐 의병처럼 하시는 거는 뭐 개인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강하게 하시거나 의병처럼 하시는 거는 하실 수 있대. 그게 뭐 당의 입장이라거나 뭐 전환길 씨를 우리가 무슨 뭐 공천을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봐요. 네. 자, 연관되는 얘기인데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역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될 겁니다. 지금 뭐 국회에서 의석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민주당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양행자 최고위원님 보시기엔 뭐라고 보세요? 우선 이제 이게 잘 싸우는 정당이 되어달라가 이제 전당대회 때 정말 지지자들이 하시는 얘기였는데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해달라. 네, 그렇죠. 그래서 당장은 이제 국회가 하는 일은 법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쟁점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본회의에 올라와 버리는 법안들은 필리버스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도부에 또 대표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상임위에서 막아줘야 된다. 상임위에서. 그리고 우선은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법안 소위에서라도 막아야 된다. 절대로 본회의에 그 법안이 올라와 버리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상임위는 사실은 전체 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비굴하더라도 찾아가서 이런 법안들을 설명을 하고 독소 조항이라도 빼고. 그래서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무조건적인 전체적인 반대만 하다가 그냥 다 통과시키는 이건 아니다. 그러면 굉장히 무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저항 수단이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부터 밀착 마크해라. 밀착 마크를 해야죠.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민주당에 있을 때 제가 했던 것들이거든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뭐 상법 개정안, 뭐 대주주 요건 강화 뭐 이런 법안들은 쟁점 법안들 그 내에서 1대 179로 싸우더라도 그 내에서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유능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은 일일이 찾아가서 그 법안을 미리 설명하고 그게 그분의 의견이 뭔지를 듣고 그걸 다시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정말 이 온몸을 다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정성을 보였을 때 상대도 마음을 열어주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를 법안을 내고 이걸 통과시키는데 그거는 보수 정당과 굉장히 정체성과 충돌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게 이제 법안 소위에 올라갔을 때 저는 그때 무소속으로 있으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분 한 분 다 찾아갔습니다. 국립 국가 트라우마 센터. 그런 아주 쟁점 법안들은 100%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법안인지. 그러면 4.3 그 유족들 또 5.18 유족들 이런 분들을 위한 법안을
제가 설명을 정말 진솔하게 했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그래서 국회에 할 일은 그러니까 그런 쟁점 법안들이 네. 무력하게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그 전 단계에서 온 힘을 발휘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을 만큼 가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네. 근데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상임위도 다 국민들께 공개되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강하게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면 국민들이 그래 저렇게 해야지라고 봤을 때 국민의힘이 그래도 수적으로는 열세나 일은 제대로 한다 이런 네. 평가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신뢰가 높아진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발로 뛰고 더욱더 절박함을 가지고 일에 매달릴 때 국민들이 아마 인정해 줄 거다. 적진으로 들어가야죠. 적진으로. 그러니까요. 적의 마음속으로 심장 속으로 들어가라. 적의 심장으로 그냥 빡 치고 들어가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라.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자,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 걸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검찰 개혁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속도감 있는 검찰 개혁,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장관은 좀 더 신중한 논의를 주문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은 당정간 이견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양자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검찰 개혁은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세요? 딱 하나입니다. 네.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돼야 돼요. 국민을 위한 검찰 네. 개혁. 예. 네, 어떤 집단 예를 들면 민주당 예. 또 어떤 세력 예. 이 사람들을 위한 검찰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제가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했던 일인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당시에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이 두 가지 법안은 허술해서는 안 된다. 그때 당을 나오게 된 큰 계기였나요? 당을 이제 들어가지 않게 된 예. 이제 민주당과의 결별의 그러니까요. 계기가 돼버렸죠. 예. 그래서 지금도 아마 정성호 장관께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에요. 이분은 이 당장 눈앞에 어떤 영향을 보시는 게 아니라 멀리 어떤 법안이 미치는 어떤 영향의 어떤 파장이나 민생에 미칠 그렇죠. 영향 그런 것들을 워낙 국민들에게. 넓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건데 네. 이제 문제는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 뭐 전광석화처럼 처리하겠다, 뭐 내란 척결하겠다. 뭐 추석 이런 가는 말씀을 길에 저 검찰 해체 얘기를 들려주겠다. 저는 그런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문재인 정권에서 왜 망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검수완박? 아니요 적폐청산을 내겨울었어요. 네네. 줄기차게 적폐청산하겠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적폐는 정말 본인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정권을 내주게 됐는데 지금도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내란 척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내세우면 그건 그 법안들은 훨씬 더 신중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예, 저는 지금이라도 그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예를 들면 그런 검찰 개혁 법안을 보실 때 토시 하나까지도 샅샅이 보시는지를 여쭙고 싶어요. 제가 검수완박 법안을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많은 이제 한 10분 이상 제가 의원님들한테 여쭤봤을 때 이런 예. 법안이 이렇게 허술하게 나가도 되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그 법안을 제대로 이렇게 숙지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 다만 이제 이게 당론으로 결정이 돼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이제 피드백이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봐야 된다. 네,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대통령은 협치를 얘기하는데 여당 대표는 야당을 사람 취급 안 할 정도로 협치와 거리가 멀고 폭주하고 있다. 이게 이제 야당의 불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귀국 직후에 여야 대표 만남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뭐 여당 대표와 함께 이 대통령 만날 수 있지만 이후 단독 회담도 약속해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갖춰지기 전에라도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관되게 먼저 손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근데 강자가 약자에게 손을 내밀고 약자의 말을 듣고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입법부나 행정부의 강자가 사실 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먼저 손을 내미실 거라고 보고 또 어떤 그런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이 국민의힘의 얘기를 좀 많이 듣고 반영하는 일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음. 대표께서는 네. 회담의 병풍이 되지 않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떤 그 영수회담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성과가 없는 네. 그런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걸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을 상쇄해 주신다면 장동혁 대표도 뭐 버선발로 뛰어갈 겁니다. 네. 네. 자, 민주당이 법사위원 중심으로 이른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문재인 정권이 왜 망했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5년 내내 적폐청산 외쳤는데 네. 근데 지금 내란 척결이라는 것으로 똑같은 일을 지금 더한 짓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검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네. 어떻게 보면 야당 탄핵의 도구로 만들겠다. 뭐 그런 거라고 보는데 반드시 저는 그 후과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좀 이게 신중하고 탄압으로 보이지 않게 정말 힘 있는 여당일수록 차분하고 신중하게 가야 된다. 정말로 국민을 위한 어떤 모든 일들이 국민을 향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부칙에 공영방송 경영진 뭐 사장으로 대변되는 경영진과 이사들 석 달 안에 사퇴해야 된다는 부칙을 넣었어요. 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비슷한 새 조직 만든 입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조직 개편으로 끌어내리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통령실 인사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면직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대변인 그다음에 정무수석 이렇게 뭐 정치를 하려면 뭐 선거 나가려면 사퇴해야 된다. 뭐 사퇴라는 얘기도 이제 입에 올리고요. 이런 얘기들은 이런 움직임은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과거에 전현희 뭐였죠 그때 권익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네 그때의 어떤 그 데자뷰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이 탄생을 하면 그 정권에 맞지 않는 인사가 앉아 있을 때 얼마나 불편한가를 아마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네. 상식의 범위 안에서 이 일을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전 이 속내를 잘 모르겠어서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임기가 있는 자리라면 저는 보장하는 게 좀 맞다. 우선은. 네. 다만 이제 더 중요하겠죠. 그 이제 메시지나 어떤 그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어떤 그 행동이나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질 텐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슬기롭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읽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준숙 방통위원장은 적어도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구시장을 나가냐, 뭐 전환길 씨까지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를 할 생각도 있겠죠. 그러면 전현희 그때 권익위원장처럼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죠. 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네. 자, 한미 간 통상 이슈가 우리 경제 뇌관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님은 한국 반도체 산업을 전면적으로 압박하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만 머무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전략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공식 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 네. 강조하셨어요. 그 배경이 뭡니까? 2019년도에 네. 소위 말하는 일본 경제 침략이라고 하는 소재 규제가 있었어요. 네네. 당시에는 이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 그거였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훨씬 더 혹독하게 일본은 우리에게 그 심사를 받게 하는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를 네.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7월 1일 날 7월 4일 날 7월 1일 날 공표하고 실행을 7월 4일 날 해버렸으니까. 네네. 지금 이 상황이 그때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처럼 첨단 산업은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형성돼 있어요. 글로벌 공급망. 근데 그 체인을 하나를 뜯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 산업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가장 강한 체인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삼성과 SK를 중국의 제재 수단으로 쓴다 그러면 이제 매출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이 공급망에 들어와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는 회사, 네. 그리고 램 리서치라는 회사, KLL이라는 회사, 심지어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까지도 이제 매출이 급감하면서 회사 기업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거든요. 미국 경제도 엄청난 그렇죠.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예. 이 반도체만큼은 글로벌 네. 공급망에 있어서 굉장히 탄탄한 그 체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 그래서 반도체를 지렛대로 삼아서 예. 관세 협상도 해내라. 요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상상을 해봅니다. 반도체를 충분히 지렛대 삼을 수 있다. 그럼요. 그래서 미국도 반도체 체인을 함부로 건들다가는 미국 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과 SK의 HBM이라고 하는 그 메모리 반도체가 70%의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는 우리 없이는 세계의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만이 그렇고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ASML이 그렇고 네네. 우리가 그렇고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외교 기조를 나가시라. 예, 소극적으로 가지 말고 저 같으면 그렇게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다시 강한 정당,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신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대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릉에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가뭄 같은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재난 사태 지역이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와, 이게 그렇군요. 정부가 가뭄 같은 자연재난을 이유로 재난 사태를 선포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바로 강원도 강릉시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지난 네. 30일 기준으로 15.3%로 떨어졌거든요. 이게 2000년 역대 최저였던 26%보다도 낮습니다. 강릉시는 이미 수도 계량기의 절반을 잠가서 제한급수 중인데 이게 만약 앞으로 더 저수율이 떨어지면 계량기의 75%까지 물을 잠글 계획입니다. 이게 오봉저수지 같은 경우는 강릉 인구의 86%가 쓰는 물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이 물을 쓰는 사람만 해도 18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왜 유독 강릉만 이렇게 가뭄이 심한 거예요? 네, 이게 올 여름 강릉에 바로 네. 제대로 된 비가 거의 안 왔기 때문인데요. 그럴 수가 있군요. 강릉의 여름철 누적 강수량이 187.9mm인데 1911년 관측 이후 108년 만에 두 번째로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요. 이게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요. 서쪽에서 비구름이 들어와도 태백산맥에 막혀 강릉에는 약한 비만 떨어졌고요. 예. 이게 그렇게 스치는 비만 좀 계속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폭염이 겹치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 건데요. 8월 한 달 강릉에 내린 비는 41mm에 불과했는데 물 증발량이 무려 169.8mm, 4배 이상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보다 나가는 물이 훨씬 많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그래서 매일매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결국 강릉만 유독 이런 상황이 된 게 이제 지형적인 조건 그리고 국지성 기후 그리고 폭염까지 겹친 복합적 기후재난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설상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릉에 앞으로도 비 예보가 거의 없다면서요. 네, 약간 당분간은 버틴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정도로 예. 상황이 어려운데요. 오늘도 사실은 전국에 비 예보가 있었는데 강릉 쪽 강수량은 5mm 미만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당분간 큰 비 소식이 없다는 점인데요. 기상청은 9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도 강원 영동 지역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현재 소방, 군의 물탱크 차량을 동원해서 정수장 물을 긴급 운송하고 있고
또 범정부 대응팀도 꾸려서 수자원 분산 공급, 뭐 대체 급수지 확보 등을 검토 중인 상황인데 네. 이게 좀 임시 방편일 뿐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4주 안에 10%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네. 비가 오지 않으면 더 강력한 급수 제한도 지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먹는 그런 그 물 이런 부분 해결돼야 될 거고 이건 여러 루트로 우리가 이제 지원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농사물, 농업용수 있잖아요. 이거 대기도 정말 힘들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시민들이 이게 강릉은 물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상황인데요. 네. 강원도 강릉시 완산면 이곳이 바로 국내 최대 여름 배추 산지인 안반댁인데요. 네네. 배추 절반이 이미 누렇게 말라버렸고 대파밭은 바짝 마른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농사를 지은 농민도 이런 적은 처음이라면서 영양제를 줘도 속수무책이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젠 좀 도시 생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강마을 이장들이 직접 가정마다 다니면서 수동 계량기를 75%까지 잠그고 있는데 네. 이게 물줄기가 아무래도 너무 약해지다 보니까 이게 집집마다 항의와 실랑이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탁소, 식당, 카페 같은 물 사용 업종은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요. 세탁소 사장님은 세탁기를 며칠에 한 번씩만 돌리고 식당은 저녁 장사를 아예 접기도 했습니다. 카페는 생수로 커피를 내리고 청소는 물티슈로 대신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뭐 약수터에는 물통을 든 사람들이 줄을 서고 시민들은 샤워조차 죄책감이 든다라는 말할 정도로 좀 강릉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학교나 뭐 소방서, 관광지 이런 공공시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강릉교육지원청은 급식 중단, 단축 수업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식기세척수가 없어서 급식을 외주로 돌리거나 빵 우유로 대체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강릉의 한 대학은 수영장과 샤워장을 문을 닫았고요. 화장실도 홀수층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업계 타격도 큰데요. 한 네. 펜션 주인은 예약보다 물이 나오느냐는 전화만 온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강릉에 위치한 신라 모노그램 호텔은 1일부터 수영장과 사우나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더 심각한 건 소방 대응 체계마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인데요. 강릉 소방서는 119 안전센터 4곳에 하천에서 길어온 물을 담는 임시 저수조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소방차에 쓸 물조차 지금 부족해지면서 이제는 좀 미리미리 저장해 준다라는 건데요. 생활, 뭐 교육, 관광, 공공안전까지 시민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지금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합니다. 오늘 중에 중국을 향해 출발할 거란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통일부는 지금 현재 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평양을 출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긴 네. 한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2019년 이후 6년 만인데요. 이번 방중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중 관계 복원이고 다른 하나는 9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 때문인데요. 지금 중국과 북한이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로 국경이 닫히면서 고위급 교류가 사실상 중단됐었는데 이번 방중을 통해 그 단절을 복원하고 북중 밀착을 좀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미도 있습니다. 게다가 또 여기에 중국이 한일 전쟁 승리 기념일로 지정한 중요한 행사인 만큼 네. 김 위원장이 참석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양자 접촉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네. 김 위원장이 또다시 전용 열차 이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움직임 같은 게 포착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김 위원장은 해외 순방 때는 당연히 전용 열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단둥에서 베이징까지 열차 이동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중국 철로공사 공식 예매 사이트인 12306에 따르면요. 9월 1일부터 2일까지 단둥발 베이징행 정기 열차표 판매가 갑자기 중단이 됐고요. 네. 이게 매일 운행되던 노선인데 이례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중저우교 인근 호텔의 외국인 예약도 제한이 됐고요. 김 위원장과의 통과, 동선, 보안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용 열차는 당연히 방탄 처리가 되어 있고 시속은 50에서 60km 수준입니다. 단둥에서 베이징까지 1000km로 열차 이동 시 16시간에서 20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은 물론이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도 만날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북중러
삼각 공조 움직임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네, 가능성이 꽤 큰 상황인데요. 우선 네. 시진핑 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일 중국 열병식이나 기념식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참석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네. 김정은, 푸틴 간 양자회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러시아 국방장관을 평양으로 초청해 군사기술 협력 논의를 시작한 바 있는데요. 네.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무기, 위성, 기술협력 논의도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북중러 정상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실상 3국 공조 구도 형성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좀 교착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외교, 경제적으로 후방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이고 중국은 뭐 동북아 전략 균형, 러시아는 서방 견제를 위한 외교 확장이라는 셈법이 맞물려 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주제를 바꿔볼게요. 아파트 격리 과장이 거액 관리비를 빼돌려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빼돌린 금액 13억 원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사건은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건데요. 격리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무려 6년 넘게 총 165차례에 걸쳐 입주민들의 관리비 13억 원 이상을 빼돌렸습니다. 방법은 좀 치밀했는데요. 지출 서류 결제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자신의 계좌나 아들 명의의 계좌로 수시로 이체를 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챙긴 돈은 개인 비세 상환, 또 생활비, 해외여행, 신용카드 대금 등 전부 사적인 용도로 쓰였습니다. 사건이 드러나게 된 건 지난해 초 관리사무소의 내부 회계감사 때문이었는데요. 네. 의심 정황이 발견되자 즉시 고발이 이루어졌고 검찰이 계좌 추적과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혐의를 좀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놀라운 점은 좀 장기간 횡령이 이루어졌는데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그래요. 입주민들은 1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따로 제기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아파트 격리과장에게 징역 4년 선고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요즘 미국에선 사회에 진출했던 컴퓨터공학 졸업생들이 다시 학교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초급 개발자의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구글도 6월 전 부문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만 해도 1만 5천 명을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구조조정이 AI에 투자한 수십억 달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 그 여파가 가장 먼저 신입과 저연차 개발자에게 집중된 겁니다. 실제로 미국 비테크 7개 기업에 취업하는 신입 졸업생 비율도 절반 이상으로 감소했고요. 스타트업에서도 대졸자 채용은 전체의 6% 미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험 분야 트렌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100원짜리 보험, 1000원짜리 보험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명 미니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00원짜리 보험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요. 예, 이게 10,000원 이하의 적은 보험료로 네.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을 이제는 보장하는 소액 보험을 얘기합니다. 소액보험. 예, 요즘에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보험 잘 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네. 젊은 세대들 활동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에 보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젊은층 대상으로 해서 미니 보험들이 요즘에 좀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네.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통 보험하면 우리 뭐 건강과 관련된 것들 많이 떠오르고 아니면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이런 거 생각하는데 과연 1,000원대 어떤 그 1,000원짜리만 몇천 원짜리 이런 미니 보험으로
어떤 걸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보통 미니보험이 뭐다라고 하면 좀 현실감이 이제 와닿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알 수 있는데 덕밍 아웃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아이들 그 아이돌들 팬 있잖아요. 예. 팬들을 위한 건데 콘서트 가다가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러 가다가 그러니까 보러 가다가 예. 뭐 버스나 지하철에서 다쳤어요. 예. 그럼 다친 거에 대해서 이제는 보상을 해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콘서트를 가다가 아니면은 뭐 티켓이나 굿즈 거래를 했을 때 내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럼 그 사기 금액에 대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또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 이런 보험이 보험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덕밍 아웃 보험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일 보험료가 한 1,0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1일 단위로 낼 수 있는 거예요? 1일 단위로 낼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가전제품 AS 보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가전제품 고장나면 이거 수리비 얼마 될까 이렇게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당연하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는요. 예를 들어서 제습기는 좀 싸니까 보험료가 3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좀 비싼 거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4만 80원 정도 돼 있거든요. 이런 상품도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난다. 그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또 보장을 해주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제는 수도권 지하철 지연 보험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출퇴근하다 보면은 지하철이 사실 좀 미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연착되는 경우도 있는데 30분 이상 연착이 되면 그리고 내가 지하철 못 타니까 이제 버스나 택시 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실비 보상을 또 해줘요. 교통비 냈으니까. 내가 지하철이 지연돼서 내가 택시를 탔으니 그때 상황 해주고 받는 거예요? 보험료가 1,400원입니다. 요거 한 번만 가입하면 1년간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택시 한 번만 타도 뽑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는 30분 동안 지하철이 연착될 가능성이 30분 연착되라고 빌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또 하나가 좀 재밌는 보험인데 독서 보험도 있습니다. 이 독서 보험 저도 신기했어요. 이게 뭐지라고 봤는데 보통 우리가 독서할 때 시각 뭐 아니면은 근골격계, 척추 질환 내게 수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자세로 계속 독서를 했던 거죠. 내가 척추 질환 때문에 수술한다. 그러면은 그 수술비에 대해서 이제는 뭐 1회에 대해서 1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데 보험료가 남성은 710원, 여성은 500원만 내면 됩니다. 한 번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독서하다가 뭔가 뼈가 뭐 이렇게 기형이 나거나 대부분 좀 젊은 층에 맞춘 그런 보험들이 맞습니다. 많군요. 그래서 뭐 반려동물 산책 보험도 있고 그다음에 층간소음 이사 보험도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은 보험들이 이 미니 상품으로 좀 나온 상태라서 젊은 세대 타겟으로 해서 이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이사 보험까지 있고요. 자, 이렇게 뭐 이게 우리 권혁중 평론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적게 예산 들어가는데 나한테 꼭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만한데 근데 뭐 100원대 받고 1,000원대 받고 이러고 보험사 입장에서 이게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그럼 수익이 별로 안 나죠 사실. 보험료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런데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지금 젊은 세대들이 보험을 잘 안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험이라는 게 어떤 분들이 많이 가입하시냐면 보험금을 탔을 때 이게 이렇게 해서 나오는구나 이런 걸 느끼시거든요. 그러면서 보험이 이래서 중요하구나라고 체험을 하시죠. 나이 들면서 뭐 암보험을 든다든지.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 맛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미니 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나왔을 때 보험의 세계로 포섭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스노우볼링 효과죠. 눈 굴리기처럼 점점 더 큰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는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젊은 세대들의 미래 세대 고객들이잖아요. 그 이제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개인정보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확인해서 마케팅 수단으로 또 나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의 이제 미니 보험 가입을 유도하려는 이런 정책들이 마케팅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서두에 말했던 미니 보험으로 보험에 이제 우리가 저변을 넓히고 보험이라는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젊은 층들 맞습니다. 끌어들인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인구수는 점점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고 보험업계 재정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중장기 상황을 보고 보험업계가 하는 전략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젊은 세대의 그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 같은 거, 생명보험 같은 게 가입률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게 원래부터 사실 뭐 젊은 세대는 생명보험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점점 떨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 퍼센테이지마저도. 그래서 지금 조사해 보면 2023년도 기준으로 20대 초반 생명보험 가입률이 49.2%로 나왔는데요. 이게 2020년 대비해서 3.5% 포인트 정도 더 낮은 수준입니다. 떨어진 거군요. 네,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젊은 세대들이 특히 이제 생명보험 중심으로 가입률이 떨어지다 보니 그래서 이제는 이 보험업계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이런 미니 보험을 이제 내놓고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가처분 소득이 점점 더 축소되고 있군요. 내가 쓸 수 있는 소비 여력도 적어지죠. 고용률도 저하되고 있죠. 자산이 축소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보험 드는 분들이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지금 미니 보험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업계의 그 어떤 니즈에 의해서 이제 나온 건데 4817님이 어떤 질문하셨냐면 미니보험 재밌네요. 자, 가입 절차가 궁금한데 기존 보험과 마찬가지입니까? 네,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다양한 상품들이 회사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회사에 대해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설계사 통해서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또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주의할 점은 그겁니다.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능성이 항상 보험은 확률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내가 이 돈은 뭐 소액이지만 내지만은 내가 사실 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가능성도 좀 따져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가 생각보다 뭐 미니 보험이라 그러지만 생각보다 좀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따져 보시면서 그리고 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를 잘 체크하시면서 사실 이제 미니 보험을 좀 가입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전체 규모는 720조 원대 규모인데 여기에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얼마나 지금 배분이 됐습니까? 실제 지금 이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이제는 정부가 밝혔죠. 그래서 이제는 총 지출이 728조 원 이렇게 이제 잡혀놨는데 보건복지 고용 쪽이 가장 큽니다. 한 269조 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이 한 99조 원 정도 이게 분야별로 이제 배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최대 지출이에요. 지금까지 본다 그러면 700조 원이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넘어섰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8.1% 더 상승시켰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의 지금 지출, 그러니까 예산안의 특징은 확장 재정이다. 긴축이 아니라 확장 재정을 통해서 선순환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지출을 과감하게 써서 만약에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면 또 세입도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선순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확장 재정에 나섰다라는 게 아마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도 한 뭐 70조 원 정도 이렇게 배분이 됐다고 알려졌는데 자, 특히 이제 아동수당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부모님들 관심 많으실 겁니다. 바뀌는 내용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동수당 같은 경우가요. 이제 만 7세에서 이제 만 8세로 지급 연령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최대 3만 원을 더 지원하게 되거든요. 현행은 수도권은 이제 10만 원인데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10만 5천 원, 인구 감소 지역, 우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 그 다음에 특별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12만 원까지 이제 지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주는 쪽은 최대 13만 원까지 주다 보니까 그래서 아동수당의 대상자가 더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대상자가 혜택받는 아동들도 많이 이제 늘었다 그런 말씀이신데 자, 이제 또 인구 감소 지역에는 아동 수당을 더 준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평론가님이 아동 수당 관련한 개편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출생률을 위해서라도 사실상 더 과감한 지원이 좀 이루어지는 게 저는 뭐 제 세금을 이런 데 쓰는 거는 전혀 사실 불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고령화 사회고 그다음에 저출산 사회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더 아동 수당이나 아니면 출산 장려 이런 거에 좀 예산이 좀 많이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7살에서 8살로 이제 수당 기준
올리면 수혜자도 늘어나고 정부 지출도 늘어나고요. 네. 그 혜택 받는 아동도 늘어난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저출산 대응 여기에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고 했는데 이외에 또 예산안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 또 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민생 경제 부분인데요. 일단 내년도에 이거 정부 예산안입니다. 아직 네. 뭐 국회에서 땅땅땅 통과된 건 아니니까요. 정부 예산안을 본다 그러면 소상공인에게 25만 원 경영 안정 바우처가 지급이 됩니다. 요거는요. 공과금 낼 때 보험료 네. 낼 때 25만 원의 이제 포인트를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도입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굉장히 눈에 띄는데 월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받습니다. 그래서 6개 인구 감소 지역군이 있거든요. 여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예, 예. 여기가 이제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기본소득 15만 원씩 받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가 신설이 됩니다. 요거는 뭐냐 그러면 월 5만 원이나 6만 원 정도를 낸다 그러면 월 20만 원까지 대중교통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무제한이죠. 뭐 20만 원 넘어간 분은 많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청년, 뭐 어르신, 다자녀 저소득은 5만 5천 원, 일반은 6만 2천 원을 내고 20만 원까지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이거는 전 국민 대상이에요. 전 국민 대상입니다. 오. 그래서 버스, 지하철 다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KTX 광역 버스까지 다 됩니다. 요거는 좀 이제 광역 버스까지 하면 GTX 가면 10만 원인데 예. 어쨌든 간에 이런 패스권이 GTX까지 하면은 10만 원 내면 그거를 네. 20만 원까지 쓸 수 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택시 급발진 부분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페달 5조작 방지 보조장치 지원금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아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예. 65세 고령 운전자분들 그다음에 택시 소형 화물 운전하신 분들에게 이게 이렇게 페달 5조작 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가속 예, 페달을 밟으면 예, 예. 튕겨 나가니까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이게 한 44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요. 여기에서 개인 택시 하신 분들에게 국비로 80%를 지원합니다. 어우, 나쁘지 않죠.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럼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플러스 65세 이상 일반 운전자. 네, 그런데 2,000건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2,000건. 이게 시행이 되면 빠르게 한번 신청해 보시기를. 신청 이게 선착순이네요.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예상 규모는 네. 2,000건 정도로 이제는 지금 예산안을 잡아놓은 상태라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은 왜냐 차값이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번호판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9월의 첫날인 오늘 끝곡으로는 저스틴 팀버레이크, 안나 캔드릭의 September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Do you remember